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 차분하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출근길에 주식 계좌 열어보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네, 아마 최근에 계좌 보시고 좀 기이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막 열광했던 화려한 AI 기술주들은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면서 멀미를 유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엄청 무서운 속도로 오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너무 지루해서 쳐다보지도 않던 아시아의 전통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주들이죠. 네, 진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오늘 이 지루했던 돈이 어떻게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돈으로 변신했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이 현상은 결코 착시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요. 그 MSCI 아시아 태평양 금융지수가 무려 8.6%나 상승을 했거든요. 와, 8.6%요? 은행주 같이 무거운 주식들이요? 네, 엄청난 수치죠.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의 단기 성과를 훌쩍 뛰어넘은 건 물론이고요.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의 초과 성과입니다. 와, 사상 최대치요? 와. 게다가 시계를 더 넓혀서 아시아 전체 시장이랑 비교해봐도 그 아시아 외환 위기가 휩쓸고 갔던 1998년 있죠. 그때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상승세입니다. 1998년 이후 최대치라면 이건 뭐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완전 구조력 변화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막 흔히 떠드는 그 금리가 안 내려가서 은행이 돈을 번다라거나 뭐 AI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은행으로 갔다. 아, 네, 그런 수박 겉핥기식 설명은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런 뻔한 설명은 오늘 과감히 건너뛰겠습니다. 대신 일본, 싱가포르, 인도, 홍콩 이렇게 아시아 각국의 은행들이 어떻게 서로 완전히 다른 돈 버는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경제기사가 아직 낯선 분이라도 오늘 방송 하나면 아시아 금융시장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그냥 성급하게 단일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오류를 자주 범하거든요. 오늘 그 이면의 다채로운 원리들을 짚어보는 건 청취자 여러분들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당장 계좌 수익률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금 이동을 약간 놀이공원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 놀이공원이요? 네, 사람들이 AI라는 엄청나게 빠르고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당장 속을 좀 달래려고 옆에 있는 느릿느릿한 회전목마, 즉 은행주로 우르르 갈아탄 건가요? 아니면 이 회전목마 자체가 갑자기 리모델링을 싹 거쳐서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로 변신을 한 건가요? 그 놀이공원 비율을 실제 자본시장의 숫자로 딱 치환해 보면 그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둘 다요? 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대만 주식시장에서 약 229억 5천만 달러,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62억 6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와, 단위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동안 AI나 반도체 섹터에 극단적으로 쏠려있던 자본이 피로감이랑 고평가 논란에 부딪히면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낮고 AI 의존도가 덜한 섹터로 피난처를 찾아서 이동한 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일단 롤러코스터에서 단체로 내리긴 내렸네요. 근데 단지 피난처라는 이유만으로 30년 만에 최대 상승장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은행주가 그냥 비바람만 피하는 수동적인 도피처 역할만 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아 금융주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이익 체력, 그러니까 본원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회전목마 자체가 새로운 동력원을 달고 진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어볼게요. 제가 투자 커뮤니티나 기사 같은 거 보면 은행주 오르는 건 결국 고금리 때문이라고들 막 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안 내릴 것 같으니까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계속 비싸게 받을 수 있어서 돈 버는 거다. 이거 상식 아닌가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연결하기는 쉬운데요. 데이터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상식에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어?
무슨요? 네, 최근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를 보면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거든요. 아,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됐죠. 네, 즉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고 이는 곧 고금리가 무한정 유지될 거라는 그 공포, 즉 금리 인상 우려가 오히려 한풀 꺾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던 간에 적어들 당장의 금리 인상 공포는 시장에서 패 옅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 금융주는 올랐단 말이죠. 잠깐만요. 미국 금리 인상 공포가 줄어들었는데도 아시아 은행주가 폭등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는 고금리는 은행주 상승, 이 뻔한 공식이 틀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 하나만으로 아시아 은행들의 상승을 다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번 랠리의 진짜 동력은 단순히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고금리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각 나라의 은행들이 자신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를 높이는 아주 고요한 내부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 내부 엔진이요? 너의 ROE는 쉽게 말해서 은행이 주주들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쥐어짜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아시아 은행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이 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금리라는 외부 날씨에 그냥 기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돌아가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다.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엔진들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금리라는 전통적인 무기를 다르게 쓰는 것부터 가볼까요? 일본 은행주들이 요즘 진짜 심상치 않다던데요? 일본은 이번 아시아 금융주 랠리에서 가장 극적이고 구조적인 거시경제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시장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시대를 극복하려고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 같은 초장기 완화 정책을 썼잖아요. 네, 뭐 금리가 0%라는 게 되게 익숙하죠. 그런데 일본은행, 그러니까 BOJ가 2026년 6월에 드디어 정책금리를 1%까지 인상하면서 이 긴 터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 금리 생각하면 사실 1%는 여전히 바닥에 딱 붙어있는 초저금리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거죠? 아, 그 절대적인 숫자 1%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0에서 1이 되었다는 그 변화의 방향이랑 폭이 핵심이거든요. 방향성이요? 네,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고객한테 예금 받아서 이자 주고 그 돈을 다른 곳에 더 비싼 이자로 대출해줘서 그 차이, 즉 순이자 마진을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행의 기본이죠. 그런데 금리가 0%일 때는 대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마진을 남길 공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 메가뱅크들은 그 수십조 원의 예금을 들고도 돈을 불리지를 못하고 창고에 그냥 쌓아만 둬야 했거든요. 돈이 묶여 있었네요. 네, 그런데 정책 금리가 1%로 정상화되면서 이 거대한 자금에 마침내 이윤이라는 피가 쫙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그 일본 은행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꽁꽁 얼어붙은 냉동실 안에서 피자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도무지 치즈가 녹지도 않고 맛도 안 났는데 드디어 1%라는 온기가 도는 오븐 속에 딱 들어가면서 치즈가 쫙쫙 늘어나는 제맛을 내기 시작한 거군요. 와, 그 비율을 실제 은행 재무제표로 가져오면 진짜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 치즈가 늘어나는 맛이 바로 은행의 예대 마진율 상승이거든요. 오, 예대 마진율. 네, 꽁꽁 얼어있던 막대한 대출 자산에서 아주 조금씩만 이자를 더 받아도 은행 전체 이익 규모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릅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 메가뱅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막 폭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싱가포르입니다.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는 일본이랑 상황이 180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일본이 금리가 올라서 돈을 번다면 싱가포르 은행들은 반대로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오히려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자 마진이 줄어들면 상식적으로 은행 실적은 악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DBS, OCBC, UOB 같은 싱가포르의 3대 대형 은행들은 2020년 2분기에 마진이 확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깐만요. 대출이자로 남기는 마진이 줄었는데 역대급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자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대체 어디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 모순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싱가포르 은행들의 사업 모델 진화에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에만 의존하는 1차원적인 대출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지금 싱가포르는 사실상 아시아 부의 블랙홀이자 거대한 자선 관리 플랫폼으로 완전 변모했거든요. 부의 블랙홀이요? 왜 돈이 그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지정학적 요인이 엄청 큽니다. 미중 갈등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이 막 커지니까 아시아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관리할 중립지대를 찾게 된 거죠. 아, 돈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은 거군요. 네, 그 최적의 장소가 바로 법치주의랑 금융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싱가포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부호들 자산 관리하는 전담 기업, 자금이 싱가포르로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 엄청난 돈을 굴려주고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게 해주고 트레이딩을 돕고 상속을 위한 고급 보험 같은 걸 설계해주면서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거죠. 아, 완전 이해가 갑니다. 이거 동네 헬스장에 비유하자면요. 헬스장이 기본 회비, 그러니까 이자 마진을 엄청 깎아줬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장사가 막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헬스장이 완전히 고급화돼서 동네 부자들을 싹 다 끌어모은 거죠. 맞아요. 그 고객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짜리 VIP 1:1 개인 PT 끊어주고 아주 비싼 프리미엄 단백질 보충제 팔아서 사실 기본 회비 따위는 신경 안 써볼 될 만큼 돈을 막 갈퀴로 쓸어 담고 있는 거네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그 VIP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관리해준다는 점이에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부자들은 자산 관리를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요. 즉, 싱가포르 은행들은 금리 변동성이라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그 수수료 중심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이익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을 한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은행주에 막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 때문이죠. 일본은 금리 정상화라는 5분, 싱가포르는 자산관리라는 VIP PT장. 똑같은 아시아 은행주인데도 오르는 이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군요. 자, 이번엔 시선을 신용과 자본시장 테마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인도로 가보죠. 인도는 요즘 경제가 막 펄펄 끓고 있다고 난리잖아요. 그럼 은행들도 당연히 좋겠죠. 네, 인도의 상황은 또 앞서 본 일본이나 싱가포르랑은 결이 완전 다릅니다. 인도는 아주 역동적이고 맹렬한 전통적 신용 팽창 스토리를 딱 보여주거든요. 신용팽창이요? 네,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인도 최대 은행인 인도 국립은행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무려 18.6%나 증가했습니다. 18.6%요? 여기서 제가 또 의심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대출이 1년 만에 18%씩 훅 늘어난다고 하면 당장 가계부채 폭발한다, 부실대출 사태 떠진다, 뉴스 일면에 대서특필될 일 아닌가요? 이거 옛날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막 터지기 직전에 빚잔치 거품 아니에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막 급증할 때는 부실의 징조일 때가 되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인도의 현재 상황을 그저 위험한 빚잔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인도는 경제 발전의 단계가 자체가 좀 달라요. 단계가 다르다고요? 네, 수많은 인구가 이제 막 은행 계좌를 처음 만들고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쓰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처음 할부로 사기 시작하는 거대한 중산층 편입에 극초기 된 게 있거든요. 처음으로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인도 내에 거대한 공장들이랑 인프라가 막 세워지고 있잖아요. 기업과 가게 양쪽에서 건강한 돈의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는 구조적인 팽창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그냥 돌려막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몸집 자체가 확 커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필요해진 거라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도는 완전히 팽창하는 신도시네요. 막 허허벌판에 공장이 막 들어서고 아파트를 마구 지으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행 대출 받아서 냉장고도 사고 TV도 사는 그 뜨거운 열기 자체가 인도 은행들의 엔진이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성장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거대 금융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도의 비은행 금융사에 약 1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2조 원이요? 네, 이건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서 글로벌 거대 자본이 인도의 신용시장 팽창은 일시적 거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갈 장기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장을 딱 찍어준 셈입니다. 야, 인도 은행들은 그야말로 성장이라는 엔진을 달고 막 폭주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에 홍콩으로 한번 가볼까요? 홍콩도 아시아 금융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홍콩은 인도처럼 국내 대출로 성장하는 그런 내수 중심의 신도시 모델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홍콩 은행들의 이익 엔진은 바로 글로벌 자금을 연결해주는 자본시장 그 자체입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은 2025년에만 무려 115건의 기업 공개, 즉 IPO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대 IPO 시장 지위를 확 되찾았거든요. IPO라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해서 막 투자자들 돈 끌어모으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수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홍콩 증시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장 시장이 뜨거워지면 사실 거래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또 돈을 벌죠? 기업의 가치를 딱 평가해주고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상장 절차를 쫙 총괄하는 홍콩의 대형은행이랑 투자은행들이 아주 천문학적인 주선 수수료, 자문 수수료를 챙기게 되거든요. 아, 수수료 파티네요. 그렇죠. 글로벌 자본이 홍콩을 거쳐서 아시아 기업들로 막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인도가 아파트랑 공장을 지으면서 막 대출을 일으키는 팽창하는 신도시라면 홍콩은 전 세계에 돈을 가득 실은 거대한 비행기들이 막 끊임없이 뜨고 내리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공항이네요. 오, 국제공항이요? 네, 활주로에 비행기가 딱 내리고 뜰 때마다 공항이 착륙료랑 시설 이용료를 되게 쏠쏠하게 챙기잖아요. 홍콩 은행들은 자본이 이동할 때마다 막대한 수수료를 톡탁 떼어가는 거군요. 그 비율을 현실 경제로 가져오면 진짜 구조가 너무 명확해집니다. 홍콩 금융의 본체는 이자 노름이 아니라 자본 이동의 통행료입니다. 다만 이 국제공항 비율을 쓰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병목 현상이요? 리스크가 있나요? 네, 공항 활주로는 세계 최고인데 관제탑에서 자꾸 이륙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당국의 자본 통제 리스크입니다. 관제탑의 통제요? 중국 정부가 홍콩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막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는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아, 나가는 걸요? 네, 최근 중국 당국은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구매한 역외 보험 상품, 그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규제 집행을 확 강화했습니다. 20%요? 세금이 엄청 세네요. 네, 홍콩 대형은행이나 보험사들의 가장 큰 물주는 결국 중국 본토의 거부들인데 중국 정부가 돈 함부로 국경 밖으로 빼돌리지 마라 하면서 톨게이트 요금을 확 올려버린 거죠. 와, 그렇군요. 실제로 이 소식이 딱 전해졌을 때 홍콩 관련 금융주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훌륭한 국제공항이라도 이런 관제탑의 통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관제탑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비행기는 멈춰야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계좌 들여다보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빨리 사야겠다 이렇게요? 네. 일본 금리 인상, 싱가포르 자산 관리, 인도 폭풍 대출, 홍콩 IPO 이거 다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당장 증권 앱 딱 켜서 아시아은행주 ETF 풀매수 이거 누르고 싶어질 텐데요. 하지만 투자 인사이트가 여기서 칭찬만 하고 끝낼 순 없죠. 전문가님, 초보 투자자들이 이 화려한 랠리 뒤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숨겨진 독소, 리스크는 없습니까?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 한쪽 면만 보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우리는 호주 시장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호주요? 호주는 어떤데요? 호주 은행들도 표면적으로는 높은 금리랑 탄탄한 내수 소비 덕분에 최근에 역대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겉보기에 완전 잔치가 벌어진 것 같죠.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최신 데이터를 깊게 딱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서늘한 경고 신호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익이 사상 최대라는데 서늘한 신호라뇨? 어떤 데이터에 문제가 확 생긴 건가요? 호주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무려 15%에서 많게는 28%까지 급감했습니다. 네, 대출 신청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요?
아까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자 많이 받아서 은행에 좋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는 거죠? 바로 그게 금리의 역설입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높을 때는 은행 마진이 확 좋아지지만 금리가 가게나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딱 넘어가 버리면 아, 이자를 못 갚는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자 갚을 엄두를 못 내고 집 사는 것 자체, 투자하는 것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즉, 대출 수요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거죠. 호주는 지금 고금리가 실물 경제 수요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그 임계점에 달했다는 의미거든요. 와,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 호주 사례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금융주에 투자하실 때 명심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메모 가능하신 분들은 꼭 적어두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신용비용의 청구서입니다. 신용 비용이요? 경제가 팽창하고 대출이 막 늘어나는 그 순간에는 사실 은행 실적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직 돈 떼먹고 도망가는 연체자가 발생하기 전이니까요. 그렇죠. 장부상으로는 최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고금리의 압박이 계속 누적되면 뒤늦게 빚을 못 갚는 한계 기업이나 가게가 펑펑 터져 나옵니다. 지금 당장의 화려한 대출 증가율만 보고 환호할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분기 뒤에 연체율이 어떻게 튀어오르는지,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은행 실적은 본격적인 연체가 터지기 직전에 가장 아름답다. 지금 화려하다고 끝까지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금리 변화의 속도입니다. 속도요? 네, 금리가 오르는 게 무조건 은행의 호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번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정책금리가 완만하게 딱 오르면 예대마진이 좋아지지만 만약 시정금리가 시장 예측을 깨고 너무 급격하게 폭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예대 마진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은행들이 자산으로 들고 있는 엄청난 막대한 국채 가격이 그냥 폭락하게 됩니다. 채권은 금리랑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맞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즉, 은행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차주의 상환 능력이나 자산 가격을 붕괴시키지 않고 아주 천천히 예측 가능하게 금리가 움직이는 환경입니다. 속도가 진짜 생명입니다. 아, 금리가 엘리베이터처럼 훅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고 그 자전거 타고 언덕을 올라가듯이 서서히 올라가야 은행도 돈을 벌고 경제도 버틴다는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가장 냉혹한 현실인 밸류에이션 리스크. 즉 이미 비싸진 가격의 함정입니다. 아, 가격이요? 네,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은행 섹터 지수는 올해 연초 대비 벌써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40% 폭등이요? 아니, 은행주처럼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단기간에 그 정도면 이미 시세가 날 만큼 난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미 주식시장에는 야, BOJ가 금리 올린대, 은행 예대 마진 엄청 좋아진대 이런 호재가 쫙 다 퍼졌고요. 그 기대감이 현재 높은 주가에 거의 다 선반영이 되어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이미 다 올랐다는 뜻이군요. 네, 지금 뒤늦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와, 이 은행 실적이 참 좋아졌네. 이걸 보고 뛰어들 게 아니고요. 그 좋아진 실적이랑 장밋빛 미래가 지금의 이 비싼 주가에 얼마나 미리 선반영되어 있나? 이걸 아주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따져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와,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아시아 대륙의 자금 흐름을 아주 밀도 있게 훑어봤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향한 곳, 바로 아시아 금융주들의 각기 다른 심장들을 싹 해부해봤는데요. 전체 이야기를 쫙 요약해보면 지금 이 역대급 현상을 단순히 AI 테마가 끝났으니까 대체제로 은행 사자, 이런 식의 단순한 순환매로 치부해선 안 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던 리더십이 그동안은 AI라는 단 한 명의 슈퍼스타한테 의존했다면 이제는 일본의 금리 정상화, 싱가포르의 자산관리 허브화, 인도의 신용 팽창처럼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둔 아주 다양한 선수들에게로 건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뜻을 이해해야겠네요. 네, 전체 시장 체력이 훨씬 탄탄해지고 다변화되는 아주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금융사 창구나 뉴스에서 아시아 은행주 펀드 수익률이 1등이다 이렇게 선전한다고 해서 그 안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도 모른 채로 아시아 금융주 묶음을 통째로 장바구니에 막 담는 그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오늘 쫙 들어보니까 같은 아시아 은행이라도 일본, 싱가포르, 인도가 처한 거시경제 환경이 180도 다르잖아요. 돈 버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요. 받지 않고 부호들 수수료 챙기는 플랫폼인지 아니면 인도처럼 폭발적인 대출 성장에 파도를 타면서 신용 비용 리스크를 좀 감수하는 성장 모델인지 각 나라 은행의 진짜 이익 엔진이 뭔지 정확히 딱 구별해내고 내 투자 성향이랑 매크로 전망에 맞는 곳을 선별해내는 그런 예리한 안목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정말 숫자 이면의 구조를 보는 법을 배운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시아의 거대 은행들이 막 단순히 우리 예금 받아서 이자 떼어먹는 낡은 금고가 아니라 지형학적 자금을 쫙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진화하거나 엄청 폭발하는 신용 사이클을 타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막 AI로 무장한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 작고 날렵하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AI 스타트업들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거대한 전통은행들의 돈 버는 엔진, 즉 자산관리나 대출 심사 주도권을 통째로 싹 뺏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막대한 자본력이랑 엄청난 데이터를 거머쥔 덩치 큰 전통은행들이 결국 이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모조리 돈으로 사들여서 흡수해버리고 더 통제 불가능한 괴물로 진화하게 될까요? 이 두 세력의 치열한 전쟁이 앞으로 여러분 지갑이랑 투자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스스로 상상해보고 곰곰이 고민해보시면 앞으로 시장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고 재밌어질 겁니다. 오늘 준비한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